반갑습니다. 고2 11월 학력평가 지구과학 원에서를 함께할 저는 양은혜입니다. 제가 시험에 관한 전반적인 총평은 따로 강의를 찍었으니까 그거부터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강의에서는 1번부터 바로 풀이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볼게요. 1번 문제. 자, 1번 문제는 역시나 판구조론의 정립이 나왔습니다. 판구조론의 정립, 우리가 지구과학 원 처음 들어와서 가장 먼저 배운 거죠. 자, 판구조론이라는 이론이 정립되기까지 등장했던 학설들 뭐가 있었나요? 맨 처음이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이었고, 근데 베게너가 대륙이동설로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으니까 그 다음으로 등장한 게 그쵸, 멘틀 대류설. 그리고 그 이후에 음양측신법을 바탕으로 또 등장했던 게 해저 또는 해양저 확장설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판구조론이 정립이 됐다라는 좀 과학사적인 내용 배웠었잖아요. 역시 그게 나왔어요. 지금 표에 있는 거는 대륙이동설과 해양저 확장설 중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읽어볼게요. 자, 가는 판게아가 분리되고 대륙이 이동해서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를 이루게 되었대요. 자, 판게아라는 건 모든 대륙들이 다 붙어있는 초대륙인 거죠. 고생대 말에 만들어진 그 판게아가 분리 이동해서 현재의 수륙 분포를 이루었다. 요게 바로 대륙 이동설이죠. 아, 가가 대륙 이동설이야. 대륙 이동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 읽어볼게요. 해령을 축으로 해양지각이 양쪽으로 멀어짐에 따라 해저가 확장된대요. 자, 해저가 확장된다. 요게 바로 해양저 확장설이 되겠죠. 아, 나가 해양저 확장설이야. 해양저 확장설. 그럼 여러분 일단 순서는 어떻게 돼요? 순서. 그치? 가 다음에 나가 될 거고, 그 사이에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멘트 대류설이 있겠죠. 그리고 대륙이동설이랑 해양저 확장설은 이 각각의 학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중요했었죠. 여러분, 대륙이동설 증거, 뭐 해안선의 일치, 아니면 화석의 분포, 아니면 멀리 떨어진 두 대륙에서 뭐 지질 구조가 연속적이다. 그리고 또 빙하의 흔적, 이런 것들이 증거였었고요. 그다음에 해양저 확장설 같은 경우는 증거 뭐였었나요? 그렇죠. 우리 해령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해령에서 멀어지면서 판에 혹은 뭐 지각의 나이가 증가합니다. 아니면 뭐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아니면 해령을 축으로 고지작의 줄무늬가 대칭적으로 나타납니다. 또는 모의 발견, 뭐 섭입대의 발견, 그리고 변환단층의 발견,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각각 뒷받침하는 그 증거들을 이제 헷갈리지 않게 딱 대륙이동설의 증거를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로 생각하지 않도록 좀 구분을 해놔야 됐었죠. 자, 그런 증거들도 지금 보기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은 가는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멘틀의 대류로 설명했나요? 자, 가는요. 얘는 지금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해가지고 그 당시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기억은 아니죠. 기억은 멘틀 대류설 설명인 거죠. 자, 그래서 기억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해령을 축으로 나타나는 고지작의 줄무늬의 대칭적인 분포는 나의 증거래. 아, 해령을 축으로 고지작의 줄무늬가 정자긋기, 역자긋기, 정자긋기, 역자긋기 대칭적인 거. 그거는 해저 확장설의 증거가 맞죠. 자, 니은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가는 나보다 먼저 제시가 되었죠. 자, 그래서 디귿도 맞다 해주면 정답 니은 디귿이니까 4번을 골라주면 됩니다. 그 1번 문제는 여러분이 수월하게 풀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2번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만약에 요 시험을 대비해서 작년에 11월 학력평가를 풀어봤던 친구가 있다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됐을 거예요. 거의 요거랑 비슷한 그림이 나왔었거든요. 시기는 다르지만 이렇게 세 시기의 수륙 분포들이 지도로 나오고 순서 찾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나와 있는 시기는 백악기, 팔레오기, 제4기의 대륙 분포다라고 했어요. 일단 백악기는 트쥐, 백이니까 중생되고 나머지 팔레오기와 제4기가 이제 신생되죠. 근데 팔레오기랑 제4기 중에 누가 더 먼저예요? 팔레오기가 먼저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순서를 어떻게 찾냐? 여기 보자. 여기 요 부분이 지금 남미 대륙이고 지금 여기가 아프리카죠. 이 남미와 아프리카 사이 요 바다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서양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판게아일 땐 다 붙어 있다가 판게아가 분리 이동되면서 점점점 대서양이 확장되어 왔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대서양이 넓어지는 순서대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게 첫 번째일 거고 요게 두 번째, 요게 세 번째다. 그러면 요게 백악기. 그다음에 두 번째 요게 팔레오기. 그다음에 마지막이 제사기가 되겠죠. 제사기. 요렇게 두 개가 신생대에 속하고 요 정도를 보고 우리 이제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 보시면 가는 팔레오기의 대륙분포다. 가는 팔레오기 맞죠? 두 번째니까 기억은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니은은 대서양의 면적은 가보다 나에서 넓을 때 요거 그냥 대서양 바다가 어느 위치인지 알면은 우리가 요 그림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대서양의 면적은 지금 가보다 나에서 넓은 게 맞아요. 그림에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니은 보기도 맞는 거. 자, 마지막 디귿은 히말라야 산맥이 다 이전에 형성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지질시대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어떤 사건이 첫 번째 판게아 형성. 언제야? 판게아. 고생대 말이죠. 고생대 말부터 중생대 초까지 판게아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히말라야 산맥의 형성이에요. 자, 히말라야 산맥은 언제 만들어졌냐? 신생대거든요. 얘가 지금 중생대인데 중생대 이전에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고 우리가 히말라야 산맥이 인도와 유라시아 대륙이 부딪히면서 생긴 산맥이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사실 여기 그림 보고도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지금 가를 보면 요게 지금 인도예요. 과거의 인도. 아직 유라시아 대륙과 붙기 전이거든요. 근데 나를 보면 어머 인도가 붙었네. 그러면 가와 나 사이 언젠가에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이 되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디귿 보기는 틀린 보기다. 그래서 디귿 틀렸다 해주면 기억 니은 맞으니까 정답이 3번이 되겠죠?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은 요거는 이제 지질시대 내용이고 화석이 등장을 했어요. 우리 두 번째 중단원 문제고 어떤 화석 3개가 이렇게 나와 있고 요거를 질문 안에 넣어가지고 딱 나오는 자판기 문제예요. 선생님 이거 자판기 문제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일단 나온 화석은 메머드, 암모나이트, 에디아카라 동물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메머드 무슨 시대? 신생대의 표준 화석이죠. 메머드는 신생대야. 그리고 하나 더 써볼게요. 얘 육지에 삽니까? 바다에 삽니까? 메머드는요. 육지에 사는 포유류거든요. 그래서 얘는 육지에 살아요. 육상 환경을 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암모나이트는 무슨 시대? 얘는 중생대의 표준 화석이죠. 그 동글동글한 거. 암모나이트는 중생대고 얘는 육지 바다. 얘는 바다에 산다. 해양 생물이다. 해양 환경을 알려줍니다. 자, 마지막 에디아카라 동물군. 여러분 에디아카라 동물군도 알아놔야 됩니다. 요거 어느 시대일까? 요게 바로 성캄브리아 시대예요. 일단 성캄브리아 시대 선 요렇게 써두고 우리가 지질시대는 나눌 수 있는 그 지질시대 나눔의 기준이 누대, 대, 기 단위가 있잖아요. 누대로 갈수록 좀 큰 단위고 근데 누대라고 하면 이제 과거부터 했을 때 무슨 누대부터 시작합니까? 그다음에 시원하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죠. 시원하다. 시생누대, 시생누대, 원생누대, 그 다음에 현생누대 요렇게 3개의 누대가 있었고 우리는 시생누대와 원생누대를 합쳐가지고 요거를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현생누대 안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있구나. 우리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얘네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표준 화석을 잘 아는데 사실 이 시생과 원생도 알아야 되거든요. 볼게요. 자, 시생누대에서 발견되는 화석 우리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이때 남세균이 광합성을 하면서 남긴 흔적,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남세균의 화석인 거죠. 그거를 우리가 맞아요.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죠. 자, 이때 만들어진 거 스트로마톨라이트야. 스트로마톨라이트. 자, 그 다음에 원생누대에 뭐가 있었습니까? 원생. 여기에서 이제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등장하죠. 이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최초의 다세포 동물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때 에디아카라가 등장해요. 에디아카라 동물군. 요거죠. 요게 지금 원생누대에 해당이 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놓고 우리 기억을 볼게요.
자, 그러면 기억 봤을 때 A는 시생누대의 화석이다. 아니죠? 원생이죠? 그래서 기억이 틀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시생과 원생도 구분을 해야 되는구나. 자, 그다음 니은 육상생물의 화석인가는 가에 해당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가 질문에서 우리 요거부터 보면 현생 누대의 화석인가에서 예로 나머지 두 개가 가고 아니오에 있는 A가 에디아카라 동물군이었겠죠. 그리고 어떤 질문에 해당하는 게 예가 메모두고 아니오가 이제 나머지 암모나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 질문에 육상생물의 화석인가를 넣으면 육상생물이 메모드는 맞고 암모나이트는 아니니까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니은 보기는 맞는 보기. 자, 디귿. B가 번성한 시대의 기온은 현재보다 대체로 온난화였다. 자, B는 지금 암모나이트인데 암모나이트가 번성한 시대가 무슨 시대? 중생대다. 우리 중생대의 특징은 맞아요. 이때는 빙하기가 없이 대체로 온난한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현재보다 온난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빙하기가 없었으니까. 자, 그래서 디귿 보기도 맞는 보기더라. 그럼 니은 디귿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정답 5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4번 볼게요. 자, 4번 문제는 퇴적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퇴적 환경이 나왔어요. 퇴적 환경. 우리가 퇴적이 일어날 때 그 퇴적이 물 밑에서 일어나니까 다 바다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바다뿐만 아니라 뭐 육상 환경이나 아니면 육지와 바다의 중간인 연안 환경에서도 퇴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했었죠. 그래서 지금 가 그림을 보면 그 구역이 좀 구분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가 육지고 여기가 바다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육상 환경.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해양 환경. 그다음에 요 사이가 연안 환경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근데 여기 지금 A, B, C가 있는데 문제에서 A, B, C가 뭔지를 알려줬어요. 얘네가 대륙대, 해빈, 호수 중에 하나다라고 했는데 일단 호수는 어딜까? 호수. 그치? 요게 호수죠. 육상에 있는 A가 호수고 그다음에 여러분 해빈이 뭐예요? 해빈? 해빈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해수욕장이거든요. 모래사장, 모래 쫙 깔린 거. 그거 여기죠. 여기. 요게 이제 해빈. 그다음에 C가 자연스럽게 대륙대가 될 텐데 요 대륙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 요 해양 환경을 요 단면 나와 있잖아요. 여기 선생님이 옆에다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해수면이 있을 때 우리가 바다로 점점 들어간다면 그때 단면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얕고 완만한 대륙풍 그리고 슉 대륙 사면 경사 있고 그 끝부분 그리고 심해져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얕고 완만한 이 부분을 대륙 뭐라고 부른다고요? 붕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경사 있는 곳을 대륙 사면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대륙 사면의 끝부분을 대륙대라고 부른다. 이제 앞글자 대륙은 생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깊은 바다를 우리가 심해저 또는 심해저 평원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얘네 모두 다 해양 환경에 속한다. 근데 여기 나온 건 지금 대륙대죠. 근데 지금 오른쪽에 저미층리가 나왔다. 근데 저미층리를 요거랑 또 연결시킬 수가 있죠. 왜냐면 이 대륙붕에 크고 작은 여러 크기의 퇴적물들이 한꺼번에 조금 위태롭게 퇴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한번 그려볼게요. 조그만 거, 중간 크기, 아주 큰 거 이렇게 여러 크기의 퇴적물이 있을 때 얘네들이 이제 대륙 사면 요 경사를 따라가지고 한꺼번에 공급이 됩니다. 요걸 우리가 무슨 류? 저탕류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여기 탁해지니까 퇴적물 때문에 이렇게 저탕류가 흘러요. 저탕류. 그러면 이 크기에 따라 퇴적되는 속도가 다르죠? 크기가 큰 거일수록 좀 더 빨리 가라앉겠죠. 그래서 큰 게 퇴적이 되고 중간인 거, 그다음에 작은 거 이런 식으로 저미층리가 대륙대에서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우리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저미층리 나에 나온 거는 얘는 저 ABC 중에선 C에서 잘 볼 수 있는 애다라고 아마 물어볼 것 같고 그리고 또 저미층리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저미층리는 우리가 얘 모습을 보고 뭐를 알 수 있으니까. 그쵸? 역전의 유무, 뒤집혔는지 아닌지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 자, A는 육상 환경에 해당이 된다. A는 호수니까 육상 환경인 거 맞네. 자, 기억 보기는 맞고. 자, 그 다음 니은은
나는 입자의 크기에 따른 퇴적 속도 차이에 의해 형성이 되죠. 입자 크기가 큰 게 빨리 가라앉고 작은 게 더 늦게 가라앉으니까 그 속도 차이로 만들어지는 게 점이층이죠. 자, 니은 보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나는 B보다 C에서 잘 생성이 된대. 나는 C에서 더 잘 생성이 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디귿도 맞더라.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으니까 정답이 5번입니다.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풀어봤고요. 이제 우리 5번 문제도 볼게요. 자, 5번 문제는 여기서 요 가 자료 해석을 주춤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아직 이런 자료를 구경을 못 해본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뭐냐면 가는 섭입대 부근이래요. 섭입대 부근에서 지진파의 속도 편차를 나타낸 자료고 나는 좀 익숙한 용융 곡선이 나와 있는데 여기 A, B는 각각 물이 포함된 암석 그리고 물이 포함되지 않은 암석의 용융 곡선 중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가부터 보시면 P파, 그러니까 지진파의 속도의 편차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지진파의 속도 있잖아요. 지진파의 속도는 언제 빠르게 나타나냐면 주변에 비해 온도 있죠. 온도가 낮을 때 이 속도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자, 그럼 지진파의 속도가 빠르다는 건 뭐야? 주변에 비해 온도가 낮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가 지금 섭입대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섭입하는 파는 그러니까 섭입대는 주변보다 온도가 낮겠죠. 여기 보면 확실히 보입니다. 이 속도 편차가 플러스인 곳 여기 지금 칠판에 흰색으로 있죠. 이 부분이잖아. 여기가 주변보다 지금 온도가 낮은 거고 여기가 바로 섭입대입니다. 아, 여기가 섭입대구나. 그러면 지금 판이 경계가 그려진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구나. 그럼 우리가 섭입대 위에서는 여기서 마그마 만들어져가지고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화산도 설명이 되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면 나에서 요 A, B 중에 누가 물이 포함된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물은 용융점을 낮춰요, 높여요? 물은 용융점을 낮추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A랑 B 중에 더 낮은 A가 물을 포함한 거예요. 얘가 물을 포함한 거고 얘가 물을 포함하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기억의 과정은 B가 A로 바뀌는 거니까 물의 유입입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억 보시면 A는 섭입하는 판에 속하는 영역이래. 자, 지금 여기서 우리 판의 경계가 이제 위쪽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요 판과 요 판이 있는데 이 판이 섭입하는 판이거든요. 근데 우리 A는 섭입되기 때문에 섭입을 하고 있는 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억 보기는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 그 스몰 a, 동그라미 스몰 a는 물이 포함된 암석의 용융 곡선이래요. 아, 요 A만 하는 거구나. 물이 포함된 거 맞네. 더 용융점이 낮으니까. 자, 그래서 니은 보기 맞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B 영역의 마그마는 주로 기억 과정에 의해 만들어진대요. B 영역의 마그마? B가 어딘데? 섭입대 위잖아요. 자, 우리 섭입대 위에서 마그마 어떻게 만들어지지? 섭입하는 해양 지각이나 또는 그 위에 있는 퇴적물에서 함수 강물에 있던 물이 유입이 되면서 이 물이 요 위쪽으로 유입이 되면서 위쪽에 있는 멘틀 물질의 용융점을 낮춘다. 그래서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라고 알고 있죠. 그 B에서 물의 유입으로 그러니까 요 기억의 원리로 마그마 만들어지는 거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디귿 보기는 맞다.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으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5번까지 첫 페이지 문제 쭉 한번 풀어봤고요. 첫 페이지는 무난했다. 굳이 꼽자면 5번에서 이런 자료 해석이 좀 낯설었을 수는 있다. 이 정도 정리를 해주고요. 자,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가지고 6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지질 구조들이 등장을 하네요. 여기 어떤 지질 단면이 있고 그 단면에 관해서 관찰한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 관찰 내용은 현무암에서 다각형 기둥 모양의 지질 구조 A가 관찰된다. 일단 현무암이란 건 화성암 중에서도 화산암이고요. 그러니까 지표 부근에서 용암이 굳은 거죠. 그리고 다각형 모양 기둥, 요런 육각 기둥 모양, 요런 걸 우리 뭐라고 해요? 무슨 전리? 주상전리라고 하죠. 주상전리. 주상전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우리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 가면 볼 수 있는 게 주상절리잖아요. 얘는 용암이 분출했을 때 걔가 이제 바깥쪽이 너무 온도가 낮으니까 급격하게 아주 빠르게 굳으면서 부피가 수축하면서 저런 기둥 모양이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상반이 하반에 대해 단측면을 따라 위로 이동한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 우리 그림 보겠습니다. 아마 여기를 말하는 것 같다. 여기 뚝 끊긴 요 단층을 말하는 것 같은데, 자, 우리는 단층이 어떤 단층인지를 따질 때는 여기다 사람 그리라고 했죠. 사람 안 보이나? 다시 그려볼까? 이렇게 그려봤어요. 자, 요 사람의 머리가 있는 곳이 우리 상반신이에요. 아, 그래서 여기 요 땅덩어리가 상반이구나. 지금 상반이 올라갔구나. 그래서 상반이 올라가면 역단층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도 상반이 상 올라가는 게 역단층이에요. 여기 아래다 씁시다. 지질구조 B는 역단층이다. 근데 여러분 역단층이라는 건 어떤 힘이 작용할 때 만들어집니까? 누르는 힘, 당기는 힘. 그치? 역단층이 만들어지려면 양쪽에서 눌러야 돼요. 이런 힘을 횡압력이라고 하죠. 그 횡압력에 의해서 지금 역단층이 만들어졌다. 그럼 이것도 물어볼까? 그럼 역단층에 우리가 배웠던 그 판의 경계 중에 역단층이 주로 만들어지는 경계는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렇죠? 두 판이 가까워지는 수렴형 경계다.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요 정도 정리해 두고 이제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억. A는 융기로 인해 압력 감소에 의해 생성이 되었다. 융기 위로 올라오면서 주변의 압력이 감소해서 요렇게도 만들어진 전리를 우리가 배우긴 배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주상전리가 아니고 판상전리죠. 기억은 지금 판상전리의 생성 원인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상전리랑 판상전리 구분하는 건 되게 자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우리 주상전리랑 판상전리 정도는 구분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니은. B는 횡압력에 의해 생성이 되었다. B는 역단층인데 역단층은 누르는 횡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층이죠. 자,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디귿에서는 A는 B보다 먼저 생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A와 B의 순서를 묻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A가 주상전리고 그리고 B가 여기 역단층인데 둘 중에 누가 먼저 만들어졌는지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이 그림에서 우리가 아직 써먹지 않은 거. 우리 요거 변성 영역, 요거 안 써먹었어요. 여기가 지금 변성 영역이래요. 여기 요 부분이 변성 영역이다. 잘 안 칠해지네. 여기 빗금이 표시되어 있죠. 요 변성 영역을 가지고 우리가 순서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현무암은 화성암이잖아요. 화성암이란 건 마그마나 용암이 굳은 거잖아요. 우리가 화성암이 만들어질 때는 그 마그마 용암 너무 뜨거워지니까 그 기존에 그 지역에 있던 암석들이 그 마그마 용암과 접촉하고 있는 부분 있죠? 거기가 변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변성 부분을 보니까 현무암에 의해서 그 아래쪽이 변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변성되었을 때 변성된 부분은 단층에 의해서 끊긴 게 아니잖아. 그 말은 즉슨 단층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용암 분출에 의해서 현무암 그리고 주상절리라는 A 구조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B 다음에 A입니다. B가 더 먼저예요. 그러면 A가 더 먼저라고 했으니까 우리 디귿 보기는 틀린 거죠. 그럼 정답은 니은만 맞으니까 2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드디어 7번. 선생님이 총평에서 7번 문제에 주목해봐라 라고 했어요. 이게 조금 내용이 많이 어려운 건 아닌데 요 그림이 좀 낯설 수는 있어요. 이런 그림을 처음 봤을 수는 있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읽어보자면 가와 나는 각각 2천만 년 전과 현재의 열점 A, B의 위치와 그 열점에 의해 만들어진 화산을 선으로 연결해서 나타낸 거다라고 했어요. 열점 문제구나. 자, 열점이란 건 일단은 어떤 플룸 위에 생깁니까? 뜨거운 플룸 위에 생기는 게 열점이었고 그 열점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판의 경계가 아닌 판 내부에서 화산 활동을 설명을 해줬었죠. 근데 여러분 열점이란 건 판에 있는 게 아니고 판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거거든요. 판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간략하게 그려보자면 요거예요. 이게 어떤 판입니다. 그 아래 이렇게 열점이 있어요. 선생님 지금 동그라미로 그린 게 열점이에요. 열점에서 마그마가 올라옵니다. 빨간색으로 해볼까? 마그마가 올라와서 여기 화산이 생기죠. 요거를 제가 1번이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판은 이동할 수 있잖아.
판이 요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판이 이동할 때 열점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열점은 그 아래 고정이 된 거니까. 그럼 열점이 이 위치에 그대로 있고 판만 이동을 해요. 그럼 여러분 그 이후에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판이 이동을 해가지고 아까 만들어진 1번 화산은 여기에 있겠죠. 아, 그럼 여기서 다시 화산 활동이 일어나가지고 2번 화산을 만들겠죠. 그럼 판이 더 이동하면 그 이후에 3번 화산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열점 근처에서 이렇게 화산들이 좀 줄지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걔네들의 나이를 보면 그 판이 어떤 방향으로 이동했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상황. 판이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이런 식으로 판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판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1번 판이고 요게 2번 판이다 라고 하고 이번엔 열점을 여기다 그려볼게요. 그리고 뭐 1번이랑 2번 판 모두 요 방향으로 이동한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이 열점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2번 판에 화산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화산이 이동하면 판이 이동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제 1번 판이 여기에 놓이게 되고 2번 판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1번, 2번. 그래서 2번에 아까 만들어진 화산이 있고 2번에는 1번 판 위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열점의 위치는 고정이기 때문에 그 위에 판이 이동하면 열점 위에 놓인 판의 종류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문제에 나온 거거든요. 볼게요. 자, 가를 보면 요건 지금 2천만 년 전의 상황입니다. 여기 A, B 얘네가 열점이에요. 열점. 그럼 지금 이 열점 위치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겠지. 근데 요 선이 뭐냐? 요 선이 열점 근처에 있는 화산들을 연결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우리는 판의 이동 방향을 해석할 수 있다고요. 왜냐? 얘네도 원래 이 열점 위에 있던 애들인데 이쪽으로 가버렸다는 건 이 판이 어떻게? 그렇지. 요 방향, 북동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이 나온 거죠. 되셨죠? 요건 이제 2천만 년 전이야. 얘네는 2천만 년 전보다 더 오래전에 만들어진 화산들이겠죠? 근데 이제 현재는 달라요. 현재 볼게요. 여러분 현재 A와 B라는 열점은 2천만 년 전과 위치가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열점의 위치는 바뀌지 않는다. 그걸 혹시 여러분이 의심할까봐 여기 지금 위도와 경도가 나왔거든요. 지금 위도, 경도로 A, B의 위치를 따져보면 가나 나나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놓인 판은 달라졌습니다. 왜냐면 그 위에서 판들이 이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A부터 볼게요. A는 조금 쉬워가지고 일단 요거 있죠, 요거는 아까 가에 있던 요 부분인 거예요, 요 부분. 요 부분들이 이렇게 쭉 이동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한 상황이고, 그러면 A는 원래 우리가 과거에는 이렇게 판이 이동하다가 그 이후에는 판이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B가 문제야. B는 지금 판의 이름을 얘를 1번 판, 얘를 2번 판 이렇게 그냥 한번 이름을 붙여보자면 원래는 B가 B 위에 2번 판이 있었죠. 그런데 나를 보면 B 위에 이제 1번 판이 놓이게 된 거예요. 왜냐면 2번 판은 이렇게 동쪽으로 가버렸으니까 이제 1번 판이 놓이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엔 더 이상 이제 화산이 없고 이제 우리 1번 판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선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게 뭡니까? 아, 여기서 만들어진 화산이 이쪽으로 이동했어요 라는 거죠. 아, 1번 판은 이 방향으로 이동했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되셨죠? 요 정도 우리 해석을 해놓을게요. 여러분이 이제 개념 공부할 때는 하와이 열도가 이제 열점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랑 원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열점이 여기서 지금 2개가 나왔다. 그리고 열점 위에 판의 종류가 바뀌었다라는 걸 조금 특이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 A와 B는 뜨거운 플룸 상승에 의해 만들어졌죠. 그래서 기억 보기는 맞습니다. 요건 이제 열점에 관해서 묻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기억이 생성된 이후 기억이 속한 판은 서쪽으로 이동이 됐대요. 자, 기억은 지금 여기 있는데 기억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판은 어떻게 이동한 거예요? 동쪽으로 이동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니은 보기는 틀렸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니은은 디귿보다 먼저 생성이 되었다. 아, 니은이 지금 요거고 디귿이 요건데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더 먼저입니까? 얘가 더 먼저고 그 이후에 1번 판이 B 위에 놓이고 나서 그 다음에 니은이 만들어진 거죠. 아, 그래서 우리는 디귿, 니은 중에는 디귿이 더 먼저인 거예요.
아, 그러면 디귿 보기는 틀렸네. 디귿 보기 틀렸고 우리 기억만 맞으니까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다음 문제 8번 보겠습니다. 자, 7번이 살짝 어려워서인지 8번은 쉬운 문제예요. 요거 이제 우리나라의 악기상들, 뭐 내우, 폭설 이런 거 배웠었죠? 그거에 관해서 이제 학생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 칠판에 써 있는 말이 뇌우는 지표면의 국지적 가열 등에 의해 발생을 한대요. 국지적 가열이란 건 어떤 좁은 구역만 가열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걔가 좀 불안정해지면서 상승 기류가 생기겠다. 그쵸? 자, 그러면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단계를 거쳐 서서히 강수가 약해지는 소멸 단계에 이른다. 아, 그렇지. 우리 뇌우에서는 뇌우의 발달 단계 세 가지 알아놔야 되는 거죠. 어디다 그리지? 여기다 아래다 그려볼게요. 자, 구름을 그리겠습니다. 자, 구름을 3개 그려볼게요. 자, 뇌우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일단 구름이 만들어져야 된다. 구름이 위쪽으로 쭉 상승해야 된다. 이렇게 상승 기류만 있습니다. 요걸 우리는 저군 단계라고 해요. 저군 단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상승 기류와 그렇지 하강 기류가 동시에 있다. 그러면서 비도 내리고 천둥 번개도 치고 우박도 생길 수 있더라. 이게 뇌우가 가장 성숙한 모습이니까 요걸 우리는 성숙 단계라고 부르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엔 하강 기류만 있습니다. 이제 뇌우가 마무리되는 소멸 단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뇌우의 발달 단계는 이렇게 3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자,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A 말부터 읽어볼게요. 자, A는 뇌우는 대기가 안정할 때만 발생해. 여러분, 뇌우는 대기가 불안정할 때, 국지적 가열에 의해서 불안정할 때 주로 생기는 거죠. 안정할 때는 오히려 뇌우의 발생과는 좀 반대되는 거다. 그쵸? 자, 그래서 A는 틀렸고. 자, B. 기억은 주로 성숙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야. 자, 지금 기억은 선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린다. 이런 피해들이 있는 거. 이건 뇌우의 중간 성숙 단계죠. 자, 그래서 B는 지금 잘 말했습니다. 자, 다시. 니은, 그러니까 소멸 단계에서는 상승 기류보다는 하강 기류가 우세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C는 맞다. 그럼 B랑 C가 맞게 말했으니까 정답은 몇 번? 정답 4번입니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8번은 뭐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자, 이제 우리 다시 9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9번 문제. 자, 가에는 어떤 단면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를 보니까 요거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 붕괴 이런 거 물어보고 있나 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암석들의 나이를 구해야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감이 오시죠. 자, 지금 보면 가는 뭐 단면이다 라고 했고 나는 방사성 원소 X의 반감기 횟수에 따른 X의 양을 나타낸 거다. 그 다음에 화성암 ABC에 포함된 X의 양이 기억, 니은, 디귿 중 하나다 라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 이 단면에서 A, B, C가 화성암이야? A, B, C가 화성암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네들의 순서를 파악을 해야 돼. 근데 순서가 얘네는 뭔가 이게 가지런히 쌓여있는 그런 퇴적된 상황이 아니니까 어떻게 순서를 파악해야 될까 보니까 여기 지금 변성 영역이 있어요. 우리 아까 몇 번이었지? 아까 6번 문제에서도 변성 영역으로 순서 파악을 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B랑 C의 순서를 파악을 해볼 거예요. B랑 C의 순서를 파악을 할 때 지금 변성 구역이 어디에 있냐면 B에 있거든요. 이거 무슨 말이냐? C가 만들어질 때에 C는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 거니까 뜨겁잖아요. 뜨거우니까 기존에 있던 B가 C와 접촉하는 부분이 변성이 된 거다. 그렇구나. 그러면 B랑 C 중에 누가 먼저라는 거야? B가 먼저 있었고 이후에 C가 만들어지면서 B를 변성을 시킨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 D를 보니까 지금 D는 3이라는 퇴적암인데 D에 C의 조각과 B의 조각이 있습니다. 요거는 D가 퇴적될 당시에 B나 C가 약간 풍화침식 돼가지고 이렇게 기저혈감 같은 게 생긴 거죠. 그럼 D는 그 이후에 퇴적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를 볼게요. 여러분 A도 역시 화성암이니까 마그마나 용암이 굳어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보시면 지금 A 아래쪽에 뭐 B나 D, A와 접하고 있는 부분이 변성이 되었다. 그럼 A가 제일 나중에 만들어지면서 얘네들을 변성을 시킨 거구나. A가 제일 마지막에 되는 거예요. 요렇게 우리가 가를 통해 순서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면 가로축이 지금 반감기 횟수잖아요. 반감기 횟수가 많을수록 나이가 많은 애니까
기억, 니은, 디귿. 디귿이 제일 나이 많네? 그럼 디귿이 B가 되고 니은이 C가 되고 제일 나이 어린 기억이 A가 되는 거야. 얘는 3이니까 퇴저감이고. 되셨죠? 그 나이는 우리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지금 X의 반감기가 1억 년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기억은 반감기 한 번 지났어? 그러면 1억 살이야. 아, 얘는 지금 1억 살 된 암석이구나. 그다음에 얘는 반감기 2번 지났어요. 니은은 얘는 2억 살이야. 우리 계산하기 되게 쉽게 나왔죠. 얘는 반감기 3번 지났으니까 얘는 3억 살입니다. 그럼 우리는 뒤에 정확한 나이는 모르더라도 2억 살과 1억 살 사이에 2억 년 전과 1억 년 전 사이에 만들어진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되셨죠?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기억 보겠습니다. 자, 기억. X의 처음 양분의 X의 현재 양은 A가 B의 3배다라고 했어요. 자, X라는 게 지금 여기 방사성 원소인 거죠? 그러니까 모원소인 거죠. 근데 X의 처음 양을 우리는 1로 뒀거든요. 그러면 X 처음 양분의 현재 양은 우리가 어떻게 쓰냐? A 같은 경우는 반감기 한 번 지난 거니까 반감기 한 번 지나면 X라는 애가 절반이 된 거죠. 1에서 0.5, 즉 2분의 1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 2분의 1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C는 어떻게 될까? C는 얘 반감기 2번 지났으니까 얘는 4분의 1이 될 테고 그리고 B는 8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게 지금 요 빨간색으로 쓴 값이 A가 B의 3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러분 B 8분의 1에 4배를 해야 A가 됩니다. 3배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 기억은 틀렸다. 자, 그 다음 니은 B에는 C의 암석 조각이 포획암으로 발견된다. B에 C의 조각이 발견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B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C거든요. 그러면 B 안에서 C의 조각이 지금 발견될 수 있어요? 없겠죠.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조각이 발견된다. 그러니까 포획암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C가 만들어질 때 기존에 B가 있으니까 요 B의 조각이 C에 이렇게 딸려 들어오는 걸 우리가 포획암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C 안에 B의 조각이 있을 수는 있지만 B 안에 C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니은 보기는 틀렸다. 자, 그 다음에 디귿. D는 중생대에 생성이 되었다. 아, 요거 알아야 되죠. 자, 우리가 지질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얘네들 그 시작한 시기와 그리고 끝나는 시기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여기서 중생대 물어봤으니까 중생대 써보자. 중생대의 시작, 그러니까 고생대의 끝이죠. 그거는 몇 억 년 전? 2.5억 년 전부터 중생대의 끝이자 신생대의 시작은 그렇죠. 0.66억 년 전이다. 요거 우리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D는 2억 년 전과 1억 년 전 사이니까 중생대 기간 안에 속하죠. 아, 그러면 D는 중생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귿 보기는 맞게 되고요. 그러면 정답이 디귿만 맞으니까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이다. 자, 이렇게 9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가지고 암석의 절대 연령 구하는 거 요거 좀 계산이 나름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근데 요거 너무 쉽게 나왔어요. 여기서 지금 반감기 횟수도 알려주고 심지어 반감기가 1억 년이었으니까 계산하기 엄청 쉬웠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번은 뭐예요? 주제가 뭐예요? 태풍이에요. 자, 태풍 우리 5글자로 뭐라고도 해요? 열대 저기압이라고도 해요. 자, 우리 저기압 두 종류, 열대 저기압과 온대 저기압.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거죠. 완전 대표 유형입니다. 근데 그거 두 개가 모두 나왔어요. 지금 여기 10번에서 열대 저기압 태풍 나왔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 11번에서 온대 저기압 나왔죠. 요거 두 개 너무너무 중요한 꼭 알아둬야 되는 유형입니다. 자, 10번 문제 볼게요. 자, 태풍은 이렇게 태풍의 경로가 나올 수도 있고 태풍 근처에서 어떤 관측값들이 이렇게 자료로 나올 수도 있는데 두 개가 동시에 나와 있다. 일단 가는 어떤 태풍의 위치와 중심 기압을 6시간 간격으로 나타냈대. 그럼 가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게 기압이 나왔다는 건 태풍의 세기를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 게 태풍은 기압이 낮을수록 센 걸까 높을수록 센 걸까? 태풍의 이름을 생각하면 돼요. 태풍은 열대 저기압이니까 그 저기압의 성질이 뚜렷할수록 센 거거든요. 기압이 낮을수록 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기압이 있으니까 각 시기의 태풍의 어떤 세기, 세력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얘네 모두 6시간 간격으로 태풍의 위치를 표시했다라고 했으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6시간 동안 얘는 이만큼 태풍이 이동했어? 얘는 이만큼 이동했어? 태풍의 속력이 언제 더 빨랐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기억과 니은 표시되어 있다. 여러분, 기억은 태풍 이동 경로의 왼쪽입니다. 왼쪽은 무슨 반원? 안전반원. 안전반원의 풍향은 어떻게 바뀝니까? 그렇죠. 반시계 방향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니까 얘는 위험 반원이고, 위험 반원에서는 풍향 변화가 그렇지. 우리 오른쪽 위험 반원 시계 방향 오위시 이렇게 외우잖아요. 얘는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합니다. 이렇게 해두고 이제 나랑 다를 볼게요. 자, 나랑 다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A, B에서 측정한 값들이다라고 했고요. 여기에 요 A, B가 아니고 기억 니은에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값 A, B 얘네는 풍향, 풍속 중 하나래요. 그럼 일단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게 A, B가 풍향인지 풍속인지, 뭐 풍속인지 풍향인지 알아내야 되고, 그리고 나, 다가 각각 기억 니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를 알아내야 돼요. 저는 뭐를 볼 거냐면 풍향을 한번 볼게요. 풍향 변화가 기억을 한번 해볼까? 이거 살짝 지우고 기억에서 풍향을 따져볼 건데, 여러분 요거 태풍에서 풍향 그리는 요 원리도 꼭 여기서 알아두세요. 태풍은 저기압이라고 했습니다. 요게 이제 저기압인 태풍이 진행하는 경로였던 거예요. 근데 바람이란 건 저기압 쪽으로 어떻게 불어 들어가야 돼요. 그 여기 북반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갈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기억이라는 요 관측 지역에서 2일 18시에 부는 바람은 기억에서 2일 18시 태풍의 위치로 불어 들어가야 된다고요. 불어 들어가면 어떻게 그리면 됩니까? 불어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북동풍을 그려주면 되는 거죠. 북동풍. 자, 그 다음에 이제 3일 0시에서는 여기로 불어 들어가야 되니까 거의 이제 북풍이 불 테고요. 그 다음에 여기 3일 6시를 볼게요. 3일 6시 기억에서 이 위치로 불어 들어가야 돼요. 불어 들어가면 얘는 뭐 이런 식으로 불게 되겠죠. 그럼 얘는 북동풍, 북풍, 그 다음에 남서풍 이런 순서로 풍향이 나타나야 돼요. 그 여기에 나, 다에 있는 A, B, 요 A, B 중에 지금 여기 있는 요 풍향이 북동, 북풍, 그리고 남서풍 순서로 나오는 게 뭔지 보니까 그게 요 A예요. 다에 있는 A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A가 뭐다? A가 풍향이에요. A가. 그다음 B가 뭐예요? 자연스럽게 B가 풍속입니다. 그리고 방금 따졌듯이 요 다가 누구의 관측 자료다? 얘가 기억의 관측 자료고, 그럼 나가 니은의 관측 자료겠네.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자. 어떻게 확인할 거냐면 지금 기억은 안전이고 니은은 위험 반원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풍속 있죠. 풍속은 위험에서 더 빠르겠지. 그러면 나의 요 B 실성과 그리고 다의 B 요거 비교했을 때 지금 나 여기 위험 반원이죠. 니은이니까 얘가 더 풍속이 빠르게 나타나는 것도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요 풍향들을 가지고 그 풍향의 변화 방향이 시계인지 반시계인지 이렇게 따져봐도 되고요. 되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자료를 해석해 놓으면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은 태풍의 세력은 2일 18시보다 3일 6시에 강하다. 태풍의 세력을 물어봤다. 고민할 필요도 없이 기압을 보자. 기압의 그냥 크기만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2일 18시 여기 있네요. 985네요. 자, 그 다음에 3일 6시 992네요. 누가 더 낮더라? 얘가 더 낮아요. 얘가 더 센 겁니다. 아, 그럼 2일 18시가 더 셌던 거다. 그럼 기억 보기는 잘못 말했네. 자, 그 다음 니은. A는 풍속이다? A는 풍향이죠. 자, 니은은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디귿. 다는 기억에서 관측한 자료이다. 자, 우리 다는 기억의 자료인 거 맞게 짝지은 거죠? 자,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그러면 디귿만 맞으니까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 두 번째 페이지도 다 풀었고 이제 넘어가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미리 예고했죠. 10번 문제는 열대저기압, 그리고 11번 문제가 온대저기압이다. 이 두 종류의 저기압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자주 나온다라고 아까 강조했습니다. 근데 온대저기압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볼게요. 자, 일단 가랑 나는 우리나라 지도 위에 온대저기압의 위치를 표시를 해놨는데
얘네가 이제 9시와 15시에 일기도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했고, 그리고 다는 이건 레이더 영상인데 9시, 15시 것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온대저기압이라는 거는 여기 중위도상에 있는 온대저기압 편서풍을 따라서 어느 쪽으로 이동하겠습니까? 그렇죠. 동쪽으로 점점점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 한반도 있을 때 온대저기압이 이런 식으로 점점 동쪽으로 이동하는 자료 많이 봤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랑 나중에 누가 더 먼저입니까? 좀 더 서쪽에 있는 나가 먼저고요. 좀 더 동쪽에 있는 가가 나중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가 얘가 15시가 되는 거고 나가 9시가 되는 겁니다. 나가 가보다 먼저입니다. 이렇게 파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는 레이더 영상인데 여기에 이제 강수량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강수량이 어느 정도 있고 비가 내리는 구역인 거죠. 근데 비가 내리는 구역을 가지고 가 나중에 뭔지 알 수 있지. 왜냐면 우리가 온대저기압에서는 비 내리는 구역이 어딥니까? 한랭 뒤 온난 앞이죠. 표시해보자. 파란색으로. 한랭 뒤 좁은 구역, 온난 뒤 넓은 구역. 이렇게 되겠죠. 비 오는 구역이 이렇게 돼요. 자, 나에서는 한랭 뒤 역시 좁은 구역, 온난 뒤 넓은 구역, 비 오는 구역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를 봤을 때 가 나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그렇죠. 요거 지금 가, 즉 15시에 해당되는 자료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되셨죠? 자, 이제 우리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가에서 부산의 상공에는 한랭전선 면이 있다? 가에서 부산 여기 있네. 한랭전선 뒤에 있는데 부산의 상공이니까 부산에 사람이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요 위쪽에 여기에 한랭전선 면이 있습니까를 묻는 거예요. 좀 입체적인 그림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입체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온대저기압은 요렇게 뾰족뾰족 한랭전선과 요렇게 볼록볼록 온난전선이 있죠. 여기에서 전선면을 그려본다면 전선면이 요렇게 그려질 겁니다. 한랭전선 뒤쪽으로 가파르게, 온난전선은 앞쪽으로 완만하게 요렇게 전선면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됐어요. 그럼 여기서 부산은 어디냐면 한랭전선 뒤거든요. 부산 표시해 볼까요? 부산은 이 한랭전선 뒤, 여기가 부산인 거예요. 그럼 부산에 있는 사람이 상공을 바라보면 한랭전선 면이 있는 거죠. 한랭전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 보기는 맞고요. 요거 그린 김에 이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생기는 뭐 구름이나 비의 종류 당연히 우리 알아야 되는 거죠. 자, 한랭전선에서 무슨 구름? 한랭전선엔 맞아요. 두꺼운 저고형 구름이 생기고요. 소나기가 내립니다. 어디에? 전선의 뒤에 좁은 구역에. 자, 그 다음에 온난전선에서는 얇은 층운형 구름이 생기고요. 비가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내리게 됩니다. 어디에? 온난전선 앞 넓은 구역에. 되셨죠? 그리고 이것도 물어볼까? 한랭과 온난 중에 더 그 전선이 이동하는 속도가 빠른 거는 한랭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랭이 온난 따라잡으면서 점점점 얘네들 간격 좁아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겹쳐지면 폐색 전선으로 소멸하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것들 다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근데 니은 볼까요? 자, 니은은 나는 가보다 나중에 작성된 거 아니죠. 그 이전에 작성이 된 거고요. 니은은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다는 15시의 레이더 영상 맞죠? 우리가 가랑 짝지였으니까 디귿은 맞다. 그러면 기억 디귿이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 다음 12번. 12번 이것도 선생님이 아까 열대저기압, 온대저기압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거. 물론 뭐 다 중요하지만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엘니뇨 라니냐 문제고요. 우리 엘니뇨 라니냐 문제는 거의 뭐 나올 확률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태평양 적도 부근에 자료가 나오고요. 이 자료를 해석해가지고 어느 시기가 엘니뇨인지, 어느 시기가 라니냐인지, 아니면 어느 시기가 평상시인지 요것만 찾아주면 이제 보기 판단은 어렵지 않거든요. 나온 자료를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나온 자료는 뭐 특별히 생소한 자료가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 엘니뇨, 라니냐 정의하는 게 동태평양에서 이제 수온 편차이잖아요. 수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판단하기가 쉬운 거죠. 자, 문제를 보시면
태평양 적도 부근의 역에 표층 수온 편차를 나타낸 거고 가랑 나는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 중 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일단 가 그림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여기가 서태평양이고 여기가 동태평양이죠. 선생님, W 서 아니에요? E는 동 아니에요? 여기서 이 EW를 보면 안 됩니다. 요건 이제 경도의 기준에서 EW를 표시한 거지 우리가 동서태평양은 요 지도를 보고 써주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동태평양은 원래는 이렇게 이제 남적도 해류가 흐르죠. 그러면서 여기서 용승이 일어나죠. 그 여기는 이 위도상에 있는 다른 저기 서태평양보다는 여긴 좀 수온이 낮고 기온도 낮은 곳이에요. 이렇게 써볼게요. 여긴 원래 온도가 낮아요. 온도가 낮다 보니까 상승 기류 있습니까? 하강 기류 있습니까? 온도가 낮으면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하강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여기 고기압이 만들어져요. 고기압. 자, 그러면서 여기 뭐 날씨가 맑고 비가 거의 오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건조한 사막이 생긴다라고 했었고, 자, 서태평양 같은 경우는 이 남적도 해류에 의해 따뜻한 해수가 공급이 되니까 여기는 온도가 높습니다. 그럼 상승 기류가 생기고 여긴 그래서 저기압이 됩니다. 요게 평상시예요. 가 위에다가 평상시를 그린 겁니다. 근데 엘니뇨는 뭐냐면 무역풍의 약화가 원인이죠. 무역풍이 약화되면서 이 동태평양에서 용승도 약화되고 그럼 동태평양의 요 기온이 얘가 평소보다 높아지는 게 엘니뇨거든요. 여기 수온도 마찬가지지. 지금 수온의 편차가 요 흰색 요게 이제 플러스고 좀 어두운 색이 마이너스예요. 가를 보면 여기 어두운 색으로 나왔다. 동태평양이 안 그래도 평상시에도 온도가 낮은데 수온이 낮은데 마이너스니까 더 낮아졌다. 평상시의 모습이 강화되었다. 가가 뭐다? 라니냐. 자, 그다음 나를 보시면 여기 지금 동태평양의 흰색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동태평양의 수온 편차가 플러스다. 동태평양의 수온이 평소보다 높아졌다. 여기 원래 낮은 데인데 높아졌다. 아, 요게 뭐구나? 요게 바로 엘니뇨구나. 엘니뇨. 그럼 물어볼 수 있는 거 너무 많지. 뭐 가랑 나 시기에 무역풍의 세기를 물어볼 수도 있을 거고 남적도 해류의 세기를 물어볼 수도 있을 거고 동태평양에서 일어나는 용승의 세기를 물어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동서 태평양 각각에서 강수량의 편차를 물어볼 수도 있을 거고 물어볼 수 있는 게 너무 많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일단 가나 시기 라니냐 엘니뇨다라고 찾아줬고요. 그럼 요거 바탕으로 우리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 가는 라니냐 시기다. 그렇죠. 가는 라니냐 시기죠. 동태평양의 수온 편차가 마이너스니까. 자, 기억 보기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무역풍의 세기는 물어봤네. 무역풍은 언제 더 셉니까? 라니냐 시기는 평소보다 더 센 거고 엘니뇨 시기는 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보다 나일 때 강하다. 요건 이제 반대로 말한 거죠. 자, 그래서 니은 보기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볼게요. 디귿은 적도 부근에서 동태평양 해면 기압 마이너스 서태평양 해면 기압, 그러니까 기압의 차이를 물어보는 거죠. 그거는 가보다 나일 때 크다라고 했어요. 기압의 차이. 자, 기압이 원래는 평상시는 동태평양이 고기압, 서태평양이 저기압이죠. 그런데 라니냐 시기는 그 평상시의 모습이 강화된다라고 했으니까 제가 기압을 P라고 표시를 해볼게요. 서태평양의 기압은 평소보다 더 낮아지고 아이고 새로운 부필로. 자, 동태평양의 기압은 평소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동서태평양의 기압의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나는 엘니뇨는 평상시의 모습이 더 약화된다라는 거니까 얘가 평소에 저기압인데 기압이 낮은데 평소보다는 높아졌어라는 거예요. 평소보다 기압이 높아졌다. 동태평양보다 높아졌다는 게 아니고 자, 마찬가지로 동태평양도 평소에 고기압인데 엘니뇨 시기는 평소보다 반대의 경향으로 낮아졌어라는 거죠. 평소보다 기압이 낮아졌어. 그러면 동과 서의 해면 기압의 차이는 라니냐인 가 시기에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우리 뭐 기압 차이뿐만 아니라 동서태평양에서 해수면 높이의 차이 이런 거 역시 라니냐 시기에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디귿 보기는 지금 틀리게 말했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기억만 맞으니까 1번을 골라주면 되겠죠. 1번. 자, 이렇게 너무 중요한 12번 엘니뇨 문제 풀어봤고요. 자, 이제 우리 13번 보겠습니다. 13번. 자, 13번은 해류가 나왔어요. 해류가 나는데 약간 지도가 좀
특이하게 남극 쪽에서 바라본 상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반구고요. 자, 여기 적도고 남이 30도, 남이 60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린 자동으로 여기 바다니까 해류를 표시하고 싶죠. 표시해 볼게요. 자, 해류는 일단은 0부터 30도 이 저위도의 동서 방향으로 흐르는 해류가 어떻게 그려집니까? 동에서 서로, 동에서 서로, 동에서 서로 요렇게 그려집니다. 얘 이름이 무슨 해류? 아까 엘니뇨 설명할 때도 나왔죠. 얘가 바로 남적도 해류인 거예요. 아, 얘가 남적도 해류야? 남적도 해류. 자, 그 다음에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있습니다. 여기서 요렇게 저위도로부터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요거 우리 오스트레일리아의 동쪽에 있습니다.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또는 뭐 동호주 해류라고도 하죠. 선생님 줄여서 쓸게요.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에서 60도 여기 중위도에 편서풍 때문에 또 동서 방향의 해류가 생기죠. 어떻게?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서에서 동으로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생기게 돼요. 요거를 우리가 여기까지 그리자. 요거를 우리가 그치. 얘가 바로 남극순환 해류죠. 왜냐? 이 위도상의 대륙이 없어. 방해받지 않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한 바퀴를 남극 주변을 다 돌면서 흐르는 해류인 거예요. 얘 우리 남극순환 해류. 남극순환 해류. 자, 그 다음에 이제 D를 지나는 게 이렇게 고위도에서 올라오는 한류인 거죠. 자, 요게 뭡니까? 요게 바로 페루해류인 거죠. 요게 바로 페루해류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그린 거는 남반구에서 아열대 순환을 그린 거예요. 아열대 순환. 아열대 순환 보이시죠? 북반구는 또 대칭적으로 그릴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 기억 보시면 기억. A에는 남적도 해류가 흐른다. 자, A에 지금 동에서 서로 남적도 해류 흐르고 우리 요거 엘니뇨에서도 확인했었고 기억 맞고 기억 맞고 자, 그 다음에 니은 표층 수온은 B보다 D에서 높다. 지금 B랑 D는 각각 서한 경계류와 동한 경계류인데 얘네들의 수온을 비교하라? 뭐 요건 어렵지 않죠. 여러분 보시면 B는 저위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저위도에 따뜻한 해수가 오는 거고 그리고 D는요. 고위도의 차가운 해수가 저위도 쪽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B랑 D가 지금 같은 위도 상에 있지만 수온의 차이가 납니다. 누가 더 높겠어요? 적도 북은 저위도에서 오는 애가 더 수온이 높겠죠. 그러니까 B가 더 수온이 높게 되는 거야. 그러면 니은 보기는 틀린 거죠. B보다 D에서 높은 거 아니고 B보다 D에서 더 낮은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요거는 이렇게 수온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뭐 용존산소랑 비교하라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수온이 더 낮은 게 용존산소량이 높을 테니까. 자, 그 다음에 디귿. C에 흐르는 해류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데 C 여기에 흐르는 요 해류 편서풍의 영향을 받죠. 여러분 요거를 착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남극 순환 해류니까 요거 극동풍의 영향 받는 거 아닌가? 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 이제 중위도의 편서풍 영향 받아가지고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해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디귿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기억 디귿이 맞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됐죠? 자, 이렇게 우리가 13번에서 표층해류 확인을 해봤고 자, 이제 14번 요거는 그치 우리 대기와 해양 단원이 범위였으니까 이제 해수의 성질 물어보는 문제도 하나 나와야 되죠. 요거는 이제 해수의 성질. 해수의 성질이라고 하면 뭐 수온, 염분, 밀도 있죠. 그거에 관한 이제 자료 해석형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탐구 과정이 있어요. 우리나라 어느 해역에서 1년간 관측한 표층해수의 월평균 수온과 염분 자료를 조사한대. 우리나라에서 수온과 염분 자료. 그리고 이 자료를 보고 수온과 염분을 그래프로 그리고요. 그다음에 달을 보시면 이 자료를 보고 이번에는 수온 염분도 있죠. PS도 수온 염분도에 표시를 해가지고 얘네들의 밀도를 파악을 해보겠대요. 해보겠습니다. 해본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 이 결과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수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 1년 내내 중에 표층 수온은 언제 제일 높겠습니까? 여름이겠죠. 여름이다. 뭐 7, 8, 9월? 이때 예상하고 보니까 지금 수온을 보니까 역시 우리 예상처럼 8, 9월 여름에 제일 높아. 그리고 이제 염분. 우리나라 염분은 언제 제일 높을까라고 묻기보다 언제 제일 낮을까요? 맞아요. 역시 여름이에요. 왜 여름에 우리나라의 염분이 낮냐면 우리나라는 비, 강수가 여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염분도
언제 제일 낮을까 보면은 역시나 8, 9월의 염분이 제일 낮습니다. 자, 이런 거 예상을 해봤고, 자, 이제 이 결과 그래프를 보니까 A랑 B가 있는데 지금 여름 시기에 높은 걸 보이는 A가 이게 바로 수온이겠지. 그리고 여름 시기에 낮은 걸 보이는 B가 얘가 바로 표층염분이겠지 라고 찾아주고요. 요 값들이 요 그래프, 그러니까 수온 염분도에도 표시를 한 거예요. 왜냐면 각각의 수온과 염분을 아니까 수온은 몇이야, 염분은 몇이야 띡 찍으면 우리가 밀도를 알 수 있죠. 여기서 밀도라는 거는요. 여러분 수온이 어떨수록 낮을수록 염분이 어떨수록 높을수록 밀도가 증가하거든요. 즉, 이 수온 염분도에서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밀도가 증가합니다. 라는 거를 해석할 수 있겠죠. 되셨죠? 자, 이제 우리 기억 보겠습니다. 자, 기억. A는 염분 변화다. 아, 이거 너무 쉬운 문제다, 요거는. 그쵸? 자, A는 염분 아니고 수온 변화죠. 여름에 높은 건 수온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니은 표층 해수의 밀도는 6월보다 12월에 크다. 아, 6월과 12월에 표층 해수의 밀도를 비교하래요. 밀도라는 건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크다라고 했는데 6월과 12월을 비교를 해보면 6월 여기 있고 12월 여기 있어요. 6월과 12월 중에 수온은 누가 더 낮더라? 12월이 더 낮아요. 12월이 낮아. 그러면 수온으로 보면 12월의 밀도가 더 높겠네. 근데 염분도 보자. 염분은 높을수록 밀도가 크다라고 했는데 6월의 염분과 12월의 염분 조금이나마 12월이 높네. 그럼 확실히 6월보다 12월이 밀도가 크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니은 보기는 맞는 보기다. 니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수온만을 고려할 때 표층 해수의 용존 산소량은 3월보다 9월에 많다라고 했습니다. 자, 용존 산소량 물어봤어요. 용존 산소량은 수온이 결정하죠. 수온이 낮을수록 산소는 더 잘 녹습니다. 아까 전에 한류, 난류 비교할 때도 언급했었죠. 그 여기에서 우리는 3월과 9월의 수온을 보면 되는 거예요. 자, 3월의 수온은 13도고요. 자, 9월은 23도고요. 누가 더 낮다? 3월이 낮으니까 3월에 용존 산소량은 더 많을 겁니다. 그러면 디귿 보기도 지금 잘못 말한 거죠. 디귿 보기 잘못 말했고 니은만 제대로 말했으니까 정답은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 그래서 14번은 요거는 문제는 막 길게 어떤 탐구 과정이 있지만 해수의 성질에 관한 굉장히 전형적인 좀 쉬운 난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자, 15번. 요거는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총평에서 요거 주목할 만한 문제다라고 말했었죠. 이게 뭐냐면 어떤 별에 관한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이거 우주 단원 문제예요. 가는 시간에 따른 우리 태양 있죠. 태양의 반지름과 표면 온도의 변화고 그리고 나는 현재 태양의 중심으로부터 표면까지 거리에 따른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래요.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은 각각 대류층, 복사층, 중심액 중 하나이다. 태양의 내부 구조가 그려진다. 자, 일단 우리 가부터 보면 가에서 가로축이 시간이거든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어. 태양이 만들어진 시점부터. 그리고 현재가 요거래요. 현재. 됐죠? 그런데 반지름과 표면 온도 모두 다 태양이 만들어지고 나서 조금씩이나마 얘네가 증가하고 있어요. 아, 태양은 만들어지고 현재까지 반지름과 표면 온도가 모두 증가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자. 나는 현재, 지금의 태양의 자료라고 했는데 일단은 여기가 중심 쪽이고 여기가 표면 쪽이야? 그러면 중심 쪽에 해당하는 게 뭐겠습니까? 기억이 중심핵이겠죠. 중심핵. 그리고 이제 니은이 대류냐, 디귿이 대류냐, 대류와 복사의 위치 찾는 게 요게 이제 여러분이 좀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죠. 근데 요거 할 때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태양의 표면에는 이제 쌀알무늬라는 게 있거든요. 그 쌀알무늬가 생기는 이유가 표면 아래 대류 현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태양은 표면 아래보다 표면 아래 대류다. 디귿이 대류입니다. 태양 쌀알무늬 생각하면 된다. 그럼 니은이 복사입니다. 그리고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은 요게 반대여서 대류핵과 그 바깥에 복사층이 있습니다. 그 내부 구조, 우리 주기율성의 내부 구조 비교하는 거 배웠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중심 쪽을 보시면 중심 쪽엔 수소가 적네. 중심 쪽엔 헬륨이 많네. 왜 그럴까? 왜냐하면 현재 태양은 주기율성인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태양이라는 주계열성의 중심액에서 뭐가 일어난다?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4개의 수소가 1개의 헬륨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서 핵융합 에너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 수소 핵융합 반응은 PP 반응입니까? CNO 순환 반응입니까? 둘 다죠. 둘 다인데 PP 반응이 좀 더 우세하다.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죠. 되셨죠?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자료 해석하고 이제 기억 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태양의 광도는 A 시기부터 현재까지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우리 광도 자료는 없는데 반지름과 표면 온도 자료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야 되는 공식이 있죠. 자, 기억에서는 광도 L은 R제곱 반지름 제곱 표면 온도 T의 4제곱의 곱수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우리 태양은요. 반지름이 커지고 있고요. 표면 온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도 역시 증가했었겠죠. 광도가 지금 일정하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기억에서 헬륨의 총 질량분의 수소의 총 질량은 현재보다 A시기에 크다라고 했는데 자, 니은도 볼게요. 지금 헬륨의 총 질량분의 수소의 총 질량의 값을 비교하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기억에서는 우리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니까 헬륨은 점점 늘어나고요. 수소는 점점 줄어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값은 점점 감소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A와 현재 중에 더 이후인 현재에서 이 값이 작다라고 보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기억에서 이 값은 현재보다 A시기에 큰 게 맞는 거예요. 더 과거니까. 자, 그래서 니은 보기는 맞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 니은에서는 주로 대류에 의해 에너지가 전달된다. 이거 이미 찾아놨죠? 우리는 니은에서 복사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대류는 더 바깥쪽인 거죠. 자, 그래서 맞는 거는 니은만 맞으니까 2번을 골라주시면 돼요. 선생님이 총평에서 이런 말 했었어요. 15번이 고3이라면 사실 그렇게 고난도의 문제로 느껴지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면 요거는 외워야 될, 좀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되어 있다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나 아니면 그렇게 생소한 자료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아직 뭐 우주 단어는 특히나 공부하는 중일 테니까 요것도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뭐 외워야 될 그런 구멍난 부분들을 메꿔 나가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 넘어가가지고 마지막 페이지 16번 문제부터 또 한번 볼게요. 자, 16번. 16번은 뭘까? 요거는 심층 해수, 심층순환 문제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남반구 아열대 순환인 표층해류 문제도 나왔었죠? 요거는 이제 깊은 곳에서 흐르는 해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 지금 대서양에 관한 자료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서양 XY 구간의 연직 단면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ABC가 우리가 대서양에서 대표적인 그 심층 수계들 있잖아요. 남극 저층수, 남극 중층수, 북대서양 심층수 중에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XY, 여기 Y네. YX. 이렇게 대서양에서 YX의 단면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Y라는 게 북반구 쪽이고요. X라는 게 남반구 쪽입니다. 그 Y라는 건 북쪽 고위도에서 침강 포인트니까 아마 그린란드 부근일 테고 X라는 건 남쪽의 외대례 부근에서 이제 침강 포인트가 있겠죠. 그래서 쫙 이렇게 단면을 그려놨는데 여기가 X니까 남반구 쪽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침강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여기가 Y니까 북반구 쪽이고요. 여기 있는 이 침강 영역이 이제 그린란드 부근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됐죠? 그라고 써볼까? 그린란드 부근. 그러면 바로 딱 지어지네. 여기 북반구 쪽에서 침강에서 만들어지는 게 북대서양 심층수죠. B가 그런 거죠. 여기 위에다 써볼까? A, B, C. 지금 B가 뭐라고요? 얘가 북대서양 심층수다. 북대서양 심층수. 그 다음에 A와 C를 보면 일단 C는 제일 밑바닥에 흐른다. 그리고 여기 남반구 고위도에서 침강해서 제일 밑바닥을 흐르니까 C가 밑바닥, 저층수가 되겠죠. 그리고 A는 가장 위쪽을 흐르니까 요거는 심층이라 하기 좀 애매한데 요거 중층수라고 부르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 A가 남극 중층수고요. 중층수. 그리고 C가 남극, 그렇지, 저층수. 그럼 여기서 분명히 뭐를 물어보겠습니까? A, B, C에. 밀도 비교 물어보겠죠. 사실 우리 심층순환에서는 나올 수 있는 보기가 그렇게 다양하진 않잖아요. 밀도라는 건 제일 밑에 있을수록 밀도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밑에 있는 C가 밀도 제일 크고요. 제일 위쪽에 있는 A가 밀도 제일 작습니다. 이런 거 우리 쓸 수 있겠죠. 자, 이제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 A는 남극 중충수이다. 자, A는 남극 중충수 맞습니다. 자, 기억 보기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해수의 평균 밀도는 B보다 C가 작다. 역시 밀도 물어봤죠? 평균 밀도 B보다 C가 작다고? 아니죠. C가 제일 크죠? 그래서 니은 보기는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기역에 빙하가 녹은 물이 유입된다. 그러면 침강이 강해질 것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자, 기역은 침강 포인트예요. 침강이 일어나는 장소인데 여기에 빙하가 녹은 물이 유입이 된대요. 여러분, 빙하가 녹은 물은 맹물입니다. 염분이 없는 물이에요. 우리 얼 때는 거기에 소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빙하가 녹은 물이 유입됩니다. 맹물이 유입된다고요? 염분이 낮아진다라는 거죠. 염분이 낮아지면 밀도는 작아집니다. 밀도가 작아지면 침강은 어려워지겠죠. 왜냐하면 밀도가 크니까 침강했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디귿 보기도 지금 틀리게 말한 거예요. 디귿 보기도 틀렸다. 그럼 기억만 맞으니까 정답은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이제 17번. 자, 17번, 18번 이렇게 연속 두 개가 또 우주 단원 문제예요. 우리 우주 단원에서 3개 나왔는데 이제 별에 관한 문제들만 쭉 나와 있어요. 5단원이 별에 관한 거니까. 자, 요거는 선생님 이거 HR도 아니에요? 맞는데 여기에 지금 요 로마 숫자 요게 뭐게? 요게 바로 광도계급입니다. 광도계급. 우리 광도계급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광도계급에서 요 1A, 1B 얘가 바로 초거성이에요. 초거성 제일 위에 있는 거. 그다음에 2, 3 얘네가 거성이더라. 그다음에 뭐 얘는 중거성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지. 여러분 요거 5 얘가 뭡니까? 얘가 바로 주계열성이죠. 얘가 바로 주계열성입니다. 주계열. 그다음에 그 아래를 우리 준외성이라고 부르고요. 제일 밑에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백색외성이 되겠죠? 얘가 백색외성. 백색외성. 이렇게 별의 종류를 광도 계급을 보고 찾아줄 수 있고 그리고 또 물어볼 수 있는 건 요거 HR도니까 가로축을 보고 분광형 표면온도 알 수 있죠. 어디로 갈수록 표면온도 높은 거예요? 왼쪽 O형으로 갈수록 표면온도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로축에 광도 나와 있으니까 위로 갈수록 광도가 높다. 다른 말로 위로 갈수록 절대 등급이 작다라고 비교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다. 뭐 물어볼 수 있냐면 여기에서 왼쪽 아래로 갈 때 볼게요. 자, 왼쪽 아래로 갈수록 분광형이 O형으로 간다. 표면온도 높아지고요. 광도는 낮아집니다. 그러면 아까 그 광도 반지름 표면온도 관계 봤었죠? 반지름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작아지는 거죠. 반지름이 작아집니다. 그럼 뭐야? 밀도 어떻게 될까? 밀도가 얘가 쪼그라드는 거니까 밀도는 빽빽하게 높아지게 되겠죠. 밀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백색 외성인 난쟁이별이잖아요. 왼쪽 아래에 있는 애. 얘가 굉장히 작고 밀도가 높은 별이다 라고 알고 있죠. 자, 그럼 요거 바탕으로 우리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동그라미 기억은 초거성이다. 동그라미 기억을 봤더니 여러분 동그라미 기억? 초거성인가? 아니다. 얘 지금 보니까 2번 거성인 거예요. 그래서 1번 아니고. 자, 그 다음에 2번. 표면 온도는 기역보다 니은이 높다. 자, 기역과 니은의 표면 온도는 가로축 보면 되는 거죠. 기역과 니은 맞죠? 더 왼쪽에 있는 기역이 표면 온도가 높은 거죠. 자,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반지름은 니은보다 디귿이 크대요. 니은과 디귿? 니은과 디귿이니까 거성 쪽과 외성 쪽이네. 당연히 디귿이 반지름 더 작게 되겠죠. 니은이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3번은 틀렸고요. 자, 4번. 밀도. 밀도 물어봤다. 자, 밀도는 디귿보다 리을이 크다라고 했어요. 디귿 어딨어? 디귿이 여기 있고 리을이 여기 있네요. 밀도는 디귿이 더 큰 거죠. 디귿보다 리을이 크다 틀렸고. 자, 마지막 5번. 주계열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은 태양보다 리을이 길다. 주계열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 아니면 수명이라고 해도 되죠. 그거는 질량이 클수록 짧다. 그러면 태양과 리을 중에 더 질량이 큰 거, 더 표면 온도가 높은 거, 더 광도가 높은 거, 요게 태양이에요. 태양은 요 리을에 비해서 수명이 짧고요. 주계열에 머무는 시간도 리을보다는 짧은 거예요. 그래서 리을이 더 긴 겁니다.
그럼 우리 5번이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골라주면 되는 요거는 수월한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볼게요. 18번. 자, 18번은 요것도 이제 별의 내부 구조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앞 페이지에서 봤던 별 문제도 별의 내부 구조 물어봤었잖아요. 근데 그 앞 페이지에 있던 거는 주계열성 안에서 에너지 전달의 방법, 대류냐, 복사냐에 따라서 내부 구조를 그린 거고, 여기서는 어떤 원소가 있느냐, 아니면 어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느냐를 기준으로 내부 구조를 한번 그려본 거거든요. 자, 일단 간은 역시 또 H활도인데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진화 경로의 일부를 H활도에 표시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나는 이 별이 니은과 디귿에 위치할 때 내부 구조다라고 했어. 봅시다. 일단 가의 H활도를 보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주계열에 왔다가 니은이 주계열이죠. 이렇게 다시 멀어지네. 뭐예요? 원시별. 원시별에서 주계열 됐습니다. 수소핵융합 반응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벗어난다는 건 뭐야? 거성이 된다. 즉 팽창하면서 이렇게 주계열의 오른쪽 위로 올라갑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A와 B는 언제의 내부 구조라고? 니은과 디귿의 내부 구조다. 니은은 뭐야? 주계열성이잖아. 주계열성. 여러분 주계열성은 에너지원이 중심핵에서 일어나는 수소핵융합 반응이죠. 근데 여기 보면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영역을 이렇게 뭐 플러스 표시로 표시해놨어요. 플러스 기호로. 그러면 이 중심핵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모두 일어나는 A가 뭐다? 요게 바로 주계열에 해당하는 니은입니다. 선생님 그럼 B는 뭐예요? B는 뭐냐면 여러분 수소핵융합 반응 이게 뭐예요? 아까도 쓰지 않았나? 4개의 수소가 그렇지 1개의 헬륨으로 변하는 게 수소핵융합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중심핵에선 계속해서 수소를 사용하면서 헬륨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중심에 계속 헬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B고 요거는 주계열 다음 과정인 디귿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 새로 만들어진 헬륨이 있는 거고 헬륨을 둘러싼 수소들이 요 헬륨 핵 주변의 껍질이라고 불러요. 요 껍질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 껍질에 각자를 써가지고 수소 강연소라고도 하거든요. 여기선 지금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요 디귿 과정에서 우리 부피의 변화도 봐야지. 여기 요 헬륨 핵 있죠. 얘가 아직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지는 않더라도 점점 핵이 어떻게 돼요? 수축하면서 핵의 온도가 높아질 거고 그 바깥 외부층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팽창하면서 별이 거대해질 것이다. 문제에서 AB의 크기의 규모는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했었죠? 얘가 훨씬 더 크겠죠. 그쵸? 그런 거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억은 니은에 위치할 때 내부 구조는 A다. 니은에 위치할 때 내부 구조 A 맞죠? 그래서 기억 보기는 맞는 보기. 기억 맞고. 자, 니은 중심부 온도는 A보다 B일 때 높다. 중심부의 온도. 지금 A와 B 중에 우리 B는요. 수소핵융합 반응이 중심에서 일어난 이후에 중심핵이 더 수축하니까 더 온도가 높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B가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A보다 B가 높더라. 그럼 니은 보기도 맞는 보기. 디귿. 디귿 볼게요. 기역에서 디귿으로 진화하는데 걸리는 시간분의 디귿에서 리을로 진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그 분수값이 1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어요. 이건 뭐를 묻는 거냐면 여러분 기역에서 디귿으로 진화하는데 걸리는 시간 기역에서 디귿까지 그 다음에 디귿에서 리을까지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시간을 알지? 어떻게 아냐? 여러분 별이 진화하면서 자기 전체 수명의 대부분의 기간 가장 긴 시간을 머무는 게 주계열인 거잖아요. 그러면 기역에서 디귿될 때 그 사이에 주계열을 거치니까 그게 훨씬 더 긴 거죠. 그럼 여기 분수값에서 분모가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럼 이 전체 값은 1보다 작게 되는 거예요. 클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디귿이 틀렸으니까 정답은 기억니은 3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3번. 자, 이제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9번. 19번은 되게 어려워 보이는 자료가 나왔는데 요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자료 해석형 문제예요. 자, 문제 읽어볼게요. 1750년을 기준으로 측정한 2011년 복사 강제력을 기후변화의 요인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선생님 저 복사 강제력 배운 적 없는데요?
복사 강제력 다 처음 들었을 겁니다. 여기 복사 강제력이 뭔지 표 아래 다 써 있거든요. 여기 칠판에도 있으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대륙간 계면에서 지표면으로 유입되는 단위 면적당 에너지의 변화량이래. 그리고 한 번 더 정리해줬어. 우리가 모를까봐. 복사 강제력이 양 플러스의 값일 때는 지표면의 온도가 상승한대요. 마이너스 값일 때는 지표면의 온도가 하강한대요. 우린 사실 이것만 보면 해석할 수 있다. 지금 여기 인위적과 자연적 요인이 있고요. 인위적 요인에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 복사 강제력의 플러스, 즉 지표면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것도 있고요. 마이너스, 하강시키는 것도 있어요. 되셨죠? 여기 뭐 토지 이용에 의한 반사율, 에어로졸에 의한 구름 이런 거 이제 반사를 시키니까 온도를 하강시킨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CO2, CH4 이런 거 모두 다 우리 알고 있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보면서 하나씩 자료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자, 기억 볼게요. 인위적 세부 요인의 복사 강제력은 모두 플러스 양의 값이다. 자, 요게 인위적인데 인위적인 세부 요인 모두 플러스입니까? 아닌데요. 여기 마이너스도 4개나 있는데. 그쵸?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니은. 복사 강제력의 총합은 플러스 1보다 작대요. 플러스 1보다 작아?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대략 보시면 됩니다. 대략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되는 것들을 빼고 복사 강제력이 최종적으로 얼마가 되느냐 보시면 돼요. 요렇게 해서 지워지겠다. 요렇게 해서 지워지겠다. 그쵸? 그리고 요거 2개 더한 게 얘보다 작네. 그럼 요렇게 해서 얘도 사실 못 지워주면 지웠다고 생각하더라도 남는 애들이 복사 강제력 1보다 훨씬 크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니은 보기는 틀렸다. 둘 다 그냥 자료 해석하는 거죠. 자, 디귿. 지표면 온도가 상승하는데, 즉 복사 강제력이 플러스가 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세부 요인은 뭡니까? 제일 플러스 값이 큰 CO2,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요거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온난화에 관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우리 디귿 보기만 맞더라. 디귿 보기만 맞으니까 정답은 3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우리 20번 문제 볼게요. 자, 20번 문제도 선생님이 주목할 만해요. 주목할 만합니다. 라고 총평에서 말했던 거고 여러분이 시험을 막 풀 때도 이거 뭐야? 어려워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지구 기후변화의 요인이에요. 천문학적 요인이에요. 우리가 천문학적 요인으로 배웠던 거는 세차 운동이나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이나 아니면 자전축 경사각 이런 것들이 배웠잖아요. 근데 그 3가지가 다 나왔어. 3가지가 다 나왔고 조금 생소한 그림도 나왔어. 일단 우리 그림부터 해석을 해보면 가부터 볼게요. 자, 가는 지구 공전 궤도 이심률이 다른 A와 B 시기의 공전 궤도래요. 여러분 A 시기랑 B 시기 중에 누가 더 이심률이 크게 더 납작한 거니까 B 시기의 이심률이 크겠죠. 일단 뭐 이런 거. 그리고 여기가 원일점이고 여기가 원일점이네. 여기 보면 X 표시가 있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에도 X가 표시되어 있고요. 요게 지금 지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냐면 지금 나에 관한 설명을 읽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나는 지구 공전 궤도면의 수직 방향에서 바라본 지구 중심을 지나는 공전 궤도면의 수직축. 일단 여기까지 볼까? 무슨 말이냐? 우리 지구의 공전 궤도면. 요게 지구의 공전 궤도면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 지구가 공전하는 그 궤도가 요 면상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구를 그냥 한번 크게 그려볼게요. 이해를 위해서.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지구가 이 안에서 이렇게 공전 궤도를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공전 궤도면과 수직축인데 지구 중심을 지난대. 공전 궤도면과 수직한데 이 지구의 중심을 지나면 요거 말하는 거죠. 요거랑 지구랑 만나는 그 점이 X라고요. 요게 X인 거예요. 그런데 요 공전 궤도면의 수직축 있죠. 요거에 대한 북극의 상대적인 위치가 기억 니은이래요. 북극의 위치 이게 무슨 말이야? 북극이란 거 우리 지구의 그 자전축 있죠. 그 자전축이 북쪽에 있는 지표면과 만나는 곳이 북극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우리 지구의 자전축이 우리 지금 기울어져 있다는 거 아니까 이런 식으로 있으면 여기가 뭐야? 여기가 북극이야. 그럼 X에 대해서 북극이 어디 있는지를 요거 보고 해석을 하라는 거죠. 이제 이 그림이 이해되셨죠?
됐고. 자, 그러면 나에서 요 x가 공정궤도면의 수직축이야. 그러면 요 기억은 요거는 지금 A식이 원일점이거든요. 근데 A식이 원일점은 요 x를 기준으로 요쪽이면 지금 태양과 반대 방향 쪽에 북극이 있는 거거든요. 그려볼게요. A식이 원일점 여기잖아. 여기 요 x 있는 거 무시하고 여러분 좀 보기 좋게 지구를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태양과 반대쪽, 이게 태양 방향인데 태양 방향과 반대쪽 이쪽 방향에 북극이 있다면 지구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요. 그 말은 적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우리 북반구는 지금 원일점에서 계절이 뭐예요? 남반구가 여름이니까 북반구는 겨울인 거지.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으면 다 한 겁니다. 원일점은 이때 북반구에서 겨울이야.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볼게요. 자, 요것도 보시면 B시기는 지금 북극이 태양 방향과 북극이 반대쪽으로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태양 방향과 반대쪽이야? 그럼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태양이 이쪽인데 그거랑 반대쪽으로 북극이 있어? 요렇게 기울어져 있네. 저거랑 또 반대죠. 그럼 요렇게 적도가 있는 거죠. 태양 복사 에너지 요렇게 들어오죠. 남반구가 여름이죠. 북반구는 겨울입니다. 북반구가 겨울이에요. 북반구 겨울. 그럼 해석했다. A식이든 B식이든 원일점에서 우리 북반구가 겨울이다라는 계절을 찾아낸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제 기억 보겠습니다. 자, 기억. A일 때 원일점에서 북반구는 여름철이다. A든 B든 원일점에서 북반구는 겨울입니다. 여름이 아니에요. 기억 틀렸고. 자, 니은 볼게요. 니은은 근일점에서 1일 동안, 그러니까 하루 동안 지구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A보다 B일 때 많대. 이거 뭘 물어보는 거냐? 뭐 북반구, 남반구에 입사하는 거 물어본 게 아니고 하루 동안 지구에 입사하는 걸 물어본 거거든요. 그럼 요거 뭘 보면 되냐? 어차피 같은 별인 태양과 같은 행성인 지구에 관해서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별과 행성, 태양과 지구의 거리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근일점 물어봤으니까 근일점에서의 거리 보면 돼요. 볼게요. 자, A 시기는 요게 원일점이야? 그럼 이게 근일점이야? 근일점일 때 태양과의 거리야. 자, 그 다음에 B 시기. B 시기에 여기가 원일점이야? 그러면 여기가 근일점이야. 근일점일 때 태양과의 거리야. A와 B 중에 근일점일 때 태양과의 거리는 B 시기가 훨씬 가깝습니다. 그럼 B 시기에 들어오는 게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은 보기 지금 A보다 B일 때 많다. 요거 맞는 보기인 거죠. 자, 니은 보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연교차를 비교해라. 북위 30도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A보다 B일 때 크다라고 했어요. 그럼 북반구를 물어보는 거죠. 북반구의 연교차. 자, 지금 여기서 고려해야 될 거는 세차 운동도 고려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달라졌으니까. 이심률도 고려를 해야 돼요. 공정 궤도가 찌그러진 정도가, 납작한 정도가 달라졌으니까. 그리고 자전축 경사 각도도 비교해야 됩니다. 그 각도가 22.2도와 24.3도로 지금 다른 거 보이시죠? A 시기에 22.2도 그리고 B 시기에 24.3도야. 그러면 일단 원일점일 때 겨울이고 반대로 근일점일 때 여름이에요. 멀 때 겨울이고 가까울 때 여름이다. 그러면 그때 이심률에 따라서 태양과 거리 변화가 있을 테니까 그거를 보자. 계절의 배치는 지금 A, B가 똑같은 거예요. 둘 다 원일점 겨울, 근일점 여름인데 자, A 시기부터 볼게요. 자, A 시기는 겨울일 때 태양과의 거리가 요 정도인데 B 시기는 겨울일 때 태양과의 거리가 요 정도로 더 머네. B의 겨울이 더 춥겠다. 그치? 자, 그 다음에 A 시기는 A 시기의 여름이죠. 근일점이니까. 여름의 태양과의 거리가 이 정도인데 B 시기는 B 시기 여름의 거리가 이 정도야? B 시기의 여름이 더 덥겠다. 여기까지 보면 B 시기가 더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우니까 연교차가 큰 거야. 그런데 경사각을 보니까 경사각이란 건 그 각도가 크면 클수록 북반구든 남반구든 연교차가 커진다고 했어요. 근데 그 각도 역시 B 시기가 더 커. 그러면 확실하게 B 시기의 연교차가 더 크다라고 해줄 수 있는 거죠. 세 가지를 모두 다 고려를 했을 때. 자, 그래서 우리 디귿 보기는 A보다 B일 때 북반구의 연교차가 크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 보기는 맞다. 그럼 정답이 니은 디귿이니까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20번 문제까지 모든 문제의 풀이가 다
끝났습니다. 20번 문제까지 쭉 풀이 들은 친구들 정말 긴 강의였을 텐데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오늘 시험 보느냐고 고생 많았을 텐데 이렇게 강의까지 들으러 온 점 너무너무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설 강의는 마치고요. 우리 나중에 좀 더 좋은 강의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